역도의 엄윤철 선수가 북한의 첫 메달을 안겼습니다. 메달색은 은색, 은메달이었습니다. 장홍 IOC 위원과 최룡해가 금메달 딸 것을 대비해서 잔치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은메달을 따자 자리를 떴어요. 어떻게 된 건지 상황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엄윤철은 한국 시간으로 8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 센트루 파빌리온 제2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역도 56kg급 결승에서 인상과 용상 합계 303kg을 기록했습니다. 엄윤철이 금메달 사냥에 실패하자 이들은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는데요. 최룡해는 시상식도 보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황급히 경기장을 떠났고 장홍 IOC 위원은 엄윤철의 차례가 오자 은메달을 그의 목에 걸며 위로했지만 굳은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네. 교수님, 은메달도 충분히 값진 것일 텐데 엄윤철 선수 자신도 수상 소감에서 더 이상 인민의 영웅이 될 수 없다라면서 상당히 침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최룡해는 자리를 바로 떠버렸고요. 북한이 바라진 이미지 개선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이 안 되죠. 사실상 올림픽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영광이고 또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가져야 되잖아요. 아무나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가는 것만 해도 큰 일이죠. 거기서 메달 따면 좋고 메달 못 따더라도 정정당당하게 겨루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영광이거든요. 금메달은 못 땄지만 은메달 딴 것도 큰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가 수반을 대표해가지고 지금 최용해가 거기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은메달 땄으면 그 딴 거 가서 악수해주고 격려해주고 만면에 좀 웃음을 띄워주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만일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만일에 그 선수가 금메달을 땄으면 최용해가 아마 만면에 웃음을 띄고 가서 박수 치고 어깨 두드리고 했을 거다. 그 말의 핵심은요. 북한은 이 체육의 이 올림픽에 나가 있는 선수조차도 국가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금메달을 못 따니까 그냥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미지 개선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사실 도전하고 땀을 흘린 그 올림픽 정신 자체만으로도 값진 건데 북한답다는 거죠. 네. 북한답다. 이런 모습이 또 북한의 한 단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 기자, 서방 세계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민 최룡해가 어떤 인사들을 만날지 이 부분도 주목이 됐었습니다. 어떤 인사들을 만났고 또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국가체육지도위원장은 지난 4일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참석차 브라질에 도착한 이후 각국 수반을 만나면서 활발한 스포츠 외교 행보를 벌였습니다. 그가 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를 방문한 적은 있었지만 서방 세계에 얼굴을 내민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최룡해는 지난 4일에서 5일 양일 동안 스위스와 산마리노의 국가수반, 앙골라, 적도기니, 잠비아의 부통령,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카를로스 르주만 리우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국제유도연맹 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서 지난 7일 밤에는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 권한대행을 만났습니다. 현재까지 북한 매체의 보도 내용을 보면 최룡해의 외교적 대화에서 친선 협조 관계 발전, 긴밀한 관계 발전, 교류와 협조 강화 같은 일상적인 외교적 수사를 넘어서는 유의미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또 최룡해는 지난 5일 바흐 IOC 위원장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바 있어서 상당수의 만남은 당시 행사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대로라면 이제 만나서 의미 있는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 명단을 보니까 그래도 예상보다는 꽤 만난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도 이 최룡해 행보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룡해 스포츠 외교 행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게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지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에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국제사회가 온통 북한을 제재하고 북한이 고립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최용해가 소위 말해서 북한이 2인자죠. 2인자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홍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부통령도 만나고 국가수반도 만나고 만나는 거 보니까
봐라, 아무리 국제사회가 제재한다고 하지만 우리 지금 제재 당하고 있지 않다. 그걸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 목적이 제일 크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외적인 면이 있는데요. 지금 만난 사람만 지금 우리가 보도된 거잖아요. 채용회가 앞으로 한 10일 정도 더 있을지, 그렇지 않으면 한 2, 3일 있다가 떠날지 아직 모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만난 사람의 면면들을 본다면 앞으로도 한 2, 3일 정도 더 있거나 며칠 더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국내용으로 계속해서 뭐 방송을 하게 될 거고요. 결국은 제재 국면에서 탈피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그 외국의 지도자들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그 제재 국면을 헤쳐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죠. 네, 남은 기간 동안 최룡해가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이제 사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의 반발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청와대가 본말 전도를 하지 말라면서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동안은 사드와 관련해서 좀 대응을 삼갔었는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입장을 표명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청와대는 어제 사드 배치에 대한 최근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 행태와 더불어 민주당 의원 6명의 방중 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호 홍보수석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 중국 매체가 사드를 도발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중국 측은 그간 4차례 핵실험과 올해만 10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에 대해 보다 강력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최근 인민일보와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를 총동원해서 사드 때리기를 감행했는데요. 그간 침묵했던 청와대가 정면 반박에 나선 겁니다. 김 수석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웃 국가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국민들의 위중한 안보 이해를 앞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사드 관련 방중 계획에 대해서 중국 측 입장을 강화하고 우리 내부 분열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이들 의원 6명이 결국 오늘 오전 중국 방문을 예정대로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 배치 논리와 관련해서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사드 배치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는 등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는 황당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는가 하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중국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라고 작심하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 발표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사드 때리기에 대한 국내외 반응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 이런 인식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는 우리 정부로서는 중국 관영 매체의 보도 행태를 비판한 것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해서 중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중국이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 걸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강대국이기 때문이죠. 다만 그 중국 언론 비판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박 대통령의 명의가 아닌 청와대의 명의로 나갔고 또 오늘 박 대통령의 발언에도 이 같은 내용은 빠진 것으로 볼 때 향후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례적인 언급을 한 게 그동안 중국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언론의 보도 그리고 최근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 6명이 중국을 방문한 겁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예,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학자들하고도 만나도록 계획이 돼 있는데 그 중국 학자들은 전부 다 한결같이 10명을 만나든 20명을 만나든 100명을 만나든 똑같은 말을 하는 로봇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2월 달에 중국 학자들 8명, 우리 한국 학자들 한 10명에서 18명이 하루 종일 이 문제를 가지고 토의한 적이 있고요. 지난 6월 달에도 중국 학자들 한 7명, 우리 한국 학자들 한 20명 해서 한 27명 정도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 6시간 넘게 이렇게 토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그들 입에는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한 가지 얘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조금 변형해서 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인민일보를 포함해서 한국시보, 차이나 데일리 전부 다 이게 이제 중국의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관영 언론이고요. 당의 기관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한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한국 때리기를 하면서 어떤 치졸한 일까지 벌이고 있느냐 하면 가장 신문에서 눈에 잘 들어오는 그 부분에다가 한국 학자들이나 또는 지난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글을 게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일부 장관 했던 사람의 글도 게재하고 그때 당시에 청와대에서 어떤 수석이나 비서관 했던 사람들도 글을 게재하는 거죠. 어떤 사람도 글을 또 좀 게재해달라고 해서 그 학자도 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학자는 자기네들 이 내보내는 방향하고 소위 말해서 편집 방향하고 안 맞다고 그래서 글이 안 실리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한국신보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이 6명의 더불어민주당 나오는 것이 일면 톱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일면 톱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이 연관지어 본다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6명을 일면 톱으로 내보냈고 일면 톱으로 나온 이 6명의 동정이 거기 있을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거기에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모든 언론의 관심이 그들한테 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중국의 신문들이 자기 입맛에 맞는 학자와 자기 입맛에 맞는 정치인들 글을 게재했듯이 이 6명도 자기 입맛에 맞기 때문에 그들의 동향을 이렇게 다 내보내주고 있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이의 제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략 속에서 보면 한국의 야당 의원 6명을 통해서 한국의 정부를 제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변함없는 그들의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에요. 야당 의원이기를 넘어서서 그래서 이번에 가서 어차피 이제 간 거니까 있을 동안에 말 조심하시고 한국의 국가 이익이 조금이라도 손상되지 않도록 또 그들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처신을 잘하고 오기를 바랍니다. 야당 의원이기에 앞서서 국익을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홍 기자, 이런 가운데 북한 도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의 최근 대응을 보면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동미사일 발사하고 나서도 안보리에서 별다른 성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상황 좀 짚어주시죠. 네, 북한 도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안보리죠. 안보리의 대응이 사드 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시간 끌기로 또다시 차질을 빚는 상황입니다. 한미일 등 관련국들은 이전보다 강력한 대중국 설득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 3일 동해로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한 당일 긴급 회의를 열어서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언론 성명 등 안보리 전체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앞서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달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같은 달 19일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 미사일 1발을 각각 발사했을 때도 아무런 공식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요. 최근 유엔 안보리는 미국의 주도로 북한의 지난 3일 노동미사일 2발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채택하기 위해 침묵 절차라는 것을 실행을 했는데요. 이 침묵 절차라는 것이 안보리가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 일정 시한까지 반대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나 당초 잡혔던 그 침묵 절차 종료 시한 전에 중국이 아직 본국으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동을 걸었고 성명 채택이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보리는 침묵 절차 시한을 수차례 연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 중국의 발목 잡기로 성명 채택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인데 사드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다음 달 초에 중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외교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요, 다음 달 2일부터 3일 여기에는 이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방경제포럼이라고 하는 게 열리거든요. EEF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한중일, 러시아 그리고
아세안 10개 국가들이 이제 주요 거기에 포럼에 참여하는 국가들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EF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거기에 나오고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아베 총리도 참석을 하거든요.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그렇게 국가 수반급보다는 조금 낮은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큰 우리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4일, 5일 거기에는 황저우에서 상하이 바로 옆이죠. 거기에서 지금 G20 회의가 계획돼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아마 우리 대통령께서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회담을 하려고 아마 계획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두 분의 기회가 한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하고도 만나서 이 사드 배치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사드 배치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제재하고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G20 회의에 가서도 중국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이 북한 핵에 대한 제재 문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기 때문에 결의안은 변함없이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드를 배치할 수밖에 없는 한국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시진핑 주석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한국은 외교적으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사드 갈등을 풀어가기 위해서 외교 역량을 집중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